자,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이번 주 화요일이 그 고등학생들의 모의고사 날이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들어갔어요? 좀 어땠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거 있어? 뭐라고요? 어렵다고요? 몇 학년이 그랬는데? 몇 학년께? 선생님 어. 그냥 전체적으로 어. 1, 2학년도 못 들었는데 1, 1, 2학년과 그냥 전체적으로 어렵다. 무슨 과목? 영어. 영어가? 영어는 3학년이 정말 좀 속된 표현을 쓰면 3학년이 뒤지게 어려웠다는데요? 정말로? 충격적으로 어려웠다는데 영어가? 고3께 근데 문제는 국어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난이도 조절을 못 해가지고요. 그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학생들의 머리가 쪼개졌던 것 같아요. 힘 조절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쪼개져 본 경험 있잖아. 언제 쪼개져 봤어? 작년에 쪼개져 봤잖아. 학교에서 선생님 팀 조절 못 해가지고. 맞죠? 자, 그래서 이번에 유독 좀 이제 어려웠다고 평가되는 게 문학이 좀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생판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글을 마주해서 읽고 이해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답을 도출하는 이제 이 과정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또는 이제 수능의 어떤 시험의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신 시험이라고 하면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근데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여러분들이 키워온 모든 지식과 논리력이 그냥 다 범위인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지적 능력이라고 하죠. 생각하는 능력, 판단 능력, 논리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바로 이제 모의고사 또는 수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그다음에 잠깐만.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 맛보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맛보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교재도 이제 한 바퀴 좀 끝을 냈다, 그쵸? 이제 끝을 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험 대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내신 대비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자습서를 챙겨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좀 한 주 정도 비어요. 그래서 비는 김에 뭐 경험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선생님이 좀 설명할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설명도 좀 해주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지문을 좀 볼 건데, 자, 이 모의고사 시험은 1번부터 45번까지 해서 총 80분 내에 쳐야 되는 거거든요. 1번부터 45번을 80분 내에 치려면 문제 하나당 시간이 몇 분일까요? 1분 20초 정도 됩니다. 1분 20초 정도. 자, 그래서 아니면 1분 한 30초 정도 되겠네. 맞죠? 1분 30초면 조금 빡빡할 거야. 그냥 1분 20초에서 1분 30초 하면 되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왜냐면 이제 글을 읽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전체 45문제가 25년 고1이에요. 고1 10월 기준으로 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기존의 이 이전이죠. 이전 25년 10월 이전 거는 전부 뭐냐면 과거의 세대 있죠. 여러분들의 2살 위 언니가 아니구나. 3살 위구나. 3살 위의 언니들까지 치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 있죠.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치는 시험 3살 4살이었거든. 야, 어리긴 어리구나. 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했죠.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치는 이제 수능 시험까지의 형태랑 그 이후의 형태가 달라지거든요. 교육 과정이 달라져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그 교육 과정이 달라진 교과서를 지금 이 한 학년 위에 언니들부터 지금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교육 과정이 달라지는데, 자, 그래서 25년 10월 이전에는 주로 45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자, 적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때 요거를 좀 가지고 풀면 좋아요. 우리가 기출을 풀 수밖에 없는데 기출을 풀다 보면 기존이랑 형태가 좀 다르게 나올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칠 때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적응도 나중에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25년 10월 이전 모의고사는 1번부터 7번까지 화법입니다. 그 다음 8번부터 10번까지 장문이야. 글쓰기 단어. 이번에 여러분들 설명하는 글쓰기 했죠? 그런 단어야. 근데 중간에 여기에 화법 장문이 좀 섞여 있는 문제도 있어. 왜냐면 과거에는 과목 제목이 화법과 장문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굳이 나누는 이유는 지금 이제 바뀌는 세대부터는 화법과 장문이라는 과목이 없어서 그래.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화법과 장문 그 뒤로 11부터 15까지 5문제죠. 문법이야. 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언어라고 합니다. 문법이죠. 그리고 16부터 45번까지 문학과 비문학이 섞여서 나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문학이 먼저 나올 때도 있고 비문학이 먼저 나올 때도 있고 저기 교차로 나올 때도 있고 순서가. 자,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1번부터 6번까지 화법입니다. 7번부터 10번까지 언어입니다. 오! 선생님, 그러면 문법이 하나 줄었어요. 아닙니다. 이 중간에 화법인데 화법 지문이야. 발표하는 지문이거든. 발표하는 지문에 3번 문제 있죠. 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3번하고 7, 8, 9, 10 이렇게 5개가 언어 문법입니다. 5개 똑같아요. 5개면 10점. 근데 이제 3점짜리 포함해서 11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11부터 해서요. 어서오세요. 부터 해서 미안한데 내가 몇 번까지 생각이 안 나고 바꾸게. (11번부터) 23번까지 독서 비문학입니다. 자, 다음 24번부터 27번까지가 장문입니다. 근데 독서 안에 장문 문제가 또 하나 숨어 있기도 해요. 비문학 지문 안에 글쓰기 관련된 질문을 하나 해. 하나가 섞여 있어. 자, 그러고 나면 31부터죠. 45번까지 문학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요 문학의 비중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독서는 13문제, 그 다음에 문학은 14문제, 15문제네요. 문학은 15문제, 독서는 이제 13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안 만나봐도 돼요. 좀 아껴놨다가 나중에 중3, 고1 요 사이 때쯤에 많이 꼭 반복적으로 좀 풀어보면 될 거야. 그래서 쌤이 옛날 기출 많이 풀라고 하거든요. 언제 때부터 풀면 되냐면 한 2016년 거부터 풀면 돼. 2016년 거 1년에 4번 치거든요. 3월, 6월, 9월, 10월. 2016년, 17년, 18년, 19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다 풀어. 언제까지? 내년까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차적인 목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 몇 명은 벌써 시작한 학생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따로 받아가지고 주차별로 계속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는 학생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좀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쌤이 지난번에도 글 읽기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가랑비에 꼭 쩌는 겁니다. 조금씩 하다 보면 누적되는 거야. 하루아침에, 국어는 하루아침에 뭔가 좀 아주 특별하게 변화하거나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뭔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좀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좀 어려웠다잖아. 그렇죠? 모의고사. 학원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학원에 한 12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20명 정도. 그러면 그 고등학생들 지금 고등학교 1초반이니까 중학생 때 다녔던 학생들이 꽤 많을 거 아니야. 한 120명대 중에서 한 60명에서 65명 정도가 중학생 때, 그러니까 중3 초보 그쯤 때부터 이미 다니고 있었던 학생들이야. 그래서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703호에 마스크 쓰고 있는 선생님 한 분 계시죠? 이 과학자 머리 하고 계신 선생님. 무섭지? 다 말할 거야. 하여튼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폭탄 머리 하고 계신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맞죠? 마스크 쓰고 계신. 자, 그래서 그 선생님 종창 선생님이랑 나랑 해서 이제 중학생들을 중2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때 당시에 반을 키웠었거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중학반이 없었어. 우리 학원은 고등부 학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그냥 이제 애들이 모이니까 이제 가르쳐야겠다. 그때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같은 학교끼리 모아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교과서 쓰는 학교들끼리 다 모아놨어요. 시험 범위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그냥 거기서 막 이렇게 가르치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때 있었던 학생들이 이제 중3 끝날 때쯤 되니까 다 모아보니까 60몇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3 시험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비 고등이 되니까 막 이제 학생들이 밀려올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반이 커져가지고 지금 이제 전체 고등학교 1학년 다 합하면 이제 한 120명 정도 될 텐데 그 중에서 쌤이 지금까지 집계된 걸로만 해도 1등급이랑 2등급 비율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전국이잖아. 전국 모의고사니까 1등급이면 전국 4%입니다. 전국에서. 그러니까 40만 명이 시험 친다라고 치면은 16,000등 안에 드는 거야. 그게 이제 4%죠. 맞죠? 자, 그 다음에 2등급은 몇 퍼센트까지냐면 11%까지거든. 우리가 소위 말해 고득점자라고 하면 2등급 안에 들어야 그래도 고득점자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거야. 40만 명이 시험 다 친다 치면은 전국 44,000등 안에 드는 거죠. 전국에서. 그렇죠? 이번에 이제 120명 전체 중에서 1등급, 2등급 비율이 학원에 거의 한 60-7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60명, 70명 정도 돼요. 근데 한 60-70명 되는 그 인원들 중에서도 한 80% 이상이 요 나이 때부터 중2나 중3 초 있죠. 중3 딱 1학기 시작할 때쯤 그때부터 이제 해왔던 학생들이 대체로 좀 이렇게 높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럼 이유는 뭘까라고 해보면 특별히 더 똑똑해서 뭐 그런 건 아닐 거야. 당연히 글을 많이 읽다 보면 똑똑해지는 건 맞는데 특별하게 똑똑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야. 조금 더일 거야. 뭐냐면 경험치야, 경험치. 글들을 다양하게 많이 읽어본 거야. 그 경험들이 축적되면 내가 생소한 내용이 오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읽고 받아들여서 해결하는 게 좀 수월해진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우리가 좀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에 뭔가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바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마라톤이니까. 알겠죠? 자, 우리 비문학 지문을 일단 먼저 한번 볼 겁니다. 우리 늘 보듯이
7페이지 한번 볼게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뭔가 이름이 좀 익숙하다 그렇죠? 혹시 쌤이랑 수업하면서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쌤이 얘기한 적 있었어? 아 진짜? 없었나?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개념을 우리가 미리 쌤이 언급을 좀 해줄게요. 이거는 중3 때 그 도덕 시간에 배우는 학교도 좀 있어요. 그렇죠? 중2 때는 보통 안 배우는 것 같고 근데 보통 고1 되면 무조건 배우고 중3 때도 도덕 선생님들 중에 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플라톤의 이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데아론이라고 합니다. 이 이데아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안 적어도 돼. 어떻게 읽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 글자가 좀 이상한가? 내가 좀 잘못 적었나? 이거 어떻게 읽어요? 아이디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각, 아이디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이제 탄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있어. 여기는 현실 세계야. 이 그림 그리세요.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쭉쭉쭉쭉쭉 뭘 봤냐면 자 의자입니다. 의자를 하나 봤다. 그러면 내가 이 의자의 본질을 봤다고 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야. 플라톤의 생각은 없다는 거야. 이 의자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담벼락이야. 현실 세계 너머에 이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가 하나 있어. 이 세계는요 현실 세계에 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이데아에 갈 수 없어. 이데아를 느낄 수가 없어. 알지도 못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어떤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한 공간이 있는 거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의자의 원본이 있는 거야. 얘가 본질이야. 그러면 우리가 본 거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것, 이데아라고 하는 본질에 있는 것을, 본질에 있는 의자를 본떠서 만든 것입니다. 소위 말해 복제품이라는 거야.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는 우리가 가보지도 못하고 어떤지도 몰라. 그런데 그 이데아라고 하는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냐면 정신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정신세계야.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는 정신만 도달할 수 있는 세계인데 이 정신만 도달할 수 있는 세계에 의자의 본질이 있는 거야. 우리가 보는 이 의자는 뭔데? 그 이데아에 있는 의자를 복제해서 만든 거야. 얘도. 그럼 얘네들 본질이 다 똑같겠지.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고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 공장에서 만들 때 얘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야.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 있겠지. 설계도를 그린 사람은 애초에 그리기 전에 뭐 어디에 있었어? 그 설계도가 머리, 정신세계 속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설계도는 어디 있는가? 처음에 만들던 그 사람의 머릿속, 그 정신세계, 그 이데아에 있는 거야. 그 이데아 속에 있던 그 어떤 추상적인 의자가 공장에서 현실로 뚝딱뚝딱 만들어지면 현실의 물건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해돼요? 이데아의 복제품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의 본질은 다 어디 있는데요? 다 이데아에 있어요. 이데아에 혹시 무슨 얼굴로 있게요? 몰라. 그냥 이데아에 있어. 이 이데아에 있는 존재가 우리 현실 속 세계 속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바로 플라톤입니다. 그럼 본질은 이데아에 있다며. 그럼 이 사람은 현실 세계가 중요해? 정신 세계가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생각해봐. 혹시 본질 없는 인간이고 싶어요? 본질 없는 인간이고 싶어요? 본질이 좀 있었으면 좋겠지. 본질이 뭔지 모르겠지만. 맞죠? 근데 이 사람은 현실 세계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본질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어요. 그러면 현실 세계가 중요해, 정신 세계가 중요해? 정신 세계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건 어차피 다 복제품들이야. 이해되죠? 이데아에 어차피 다 있어. 이데아에 있는 복제품들만 우리가 만날 뿐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플라톤은요,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가 가장 이상적인 세계. 근데 우리가 도달할 수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가지고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울 거야. 알겠죠? 배경 지식을 좀 얘기했기 때문에 플라톤은 초월 세계인 이데아 계와 감각 세계인 현상 계를 구분했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초월 세계라고 했다, 그치? 도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초월된 세계이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이데아 계와 감각 세계인 현상계. 그럼 아까 쌤이 얘기했던 현실이 바로 뭐야? 현상계겠지. 자, 그래서 이데아 세계와 현상 세계를 구분했답니다. 자, 그러면 영원 불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데아계는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되는 보편자, 즉 형상이 존재하는 곳으로. 자, 이데아계는 뭐가 존재해? 이데아계는 형상이 존재하는 곳이야. 이성은 생각이다, 그쵸? 생각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관념의 세계가 바로 뭐다? 이데아계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보편자는 똑같은 말이야. 아까 그렸던 그림에서 뭐가 보편자야? 얘가 보편자야. 동시에 형상이야. 전부 어디에 있다고요? 이데아에 있다고요. 알겠죠? 자, 다시. 반면 현상계는 이데아계의 형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물이 감각에 의해서 지각된답니다. 자,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물이 감각에 의해서 지각된대요. 자, 지각된다는 건 알게 된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감각이라고 하는 게 뭐야? 감각에 뭐 있는데?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감각이야. 책상 여기에 있어요. 얘 지금 현상계에 있어, 이데아계에 있어. 내가 똑똑 소리 나는 거 이거. 현상계에 있어. 촉각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 이거 미각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만 보면 되잖아. 맛을 안 보는 거지. 볼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맛없겠지. 딱 봐도 맛없게 생겼는데. 맞죠? 자, 감각에 의해서 우리는 현상계에서 사물이 지각된다는 거야. 근데 얘의 형상이 있을 거 아니야. 얘 형상 어디에 있다고? 이데아에 있다고. 그거 내가 감각하거나 만지거나 볼 수 있어요? 없다고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현상계는 감각에 의해서 사물들이 지각되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맞죠? 플라톤에 따르면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형상을 본뜬 뭐라고요? 여기서는 그림자라고 얘기하네. 현상계에 있는 모든 사물은 형상을 본뜬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보고 있는 얘네들이 다 그림자래요. 이데아에 있는 형상의 그림자들이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분히 알만한 플라톤에 대한 상식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플라톤이 예술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는가거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플라톤은 예술을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으로 보았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침대를 만드는 목수가 있어. 목수가 자신의 이성을 이용해서 침대의 형상을 인식했어. 머릿속에서 이런 침대, 이런 모양의 침대를 만들어야지. 아직 실제로 안 만들어졌잖아. 어디에만 있어? 이데아에만 있어. 지금 나의 이 이성이랑만 연결됐어. 그러면 목수니까 뚝딱뚝딱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이제 그 형상을 그림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침대의 형상을 인식하고 머릿속에서 그것을 모방해서 뭘 만들어요? 침대를 뚝딱뚝딱 만들 거야. 목수니까.
그러면 만약에 화가는 눈으로 보겠죠. 이 만들어진 침대를. 감각을 통해서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린답니다. 결국 침대 그림은 보편자에서, 보편자는 아까 형상이었죠. 자, 이렇게 말 바꿔치기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계속 연결해줘야 돼요. 말 바꿔치기 하는 거. 자, 보편자에게서 2단계 떨어져 있답니다. 열등한 것이래요. 뭐가? 이 침대 그림이. 그러면 침대 그림을 2글자로 뭐라고 할 건데? 여기서는 예술이라고 얘기할 거야. 왜 그런데? 지금 예술과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거든. 예술과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하나의 예시로서 침대 그림이 나온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왜 열등한 것이야? 자, 다시 구조를 한번 보자면 이데아에 있는 의자가 있어. 이거를 목수가 뚝딱뚝딱뚝딱 박아서 의자를 만들었어. 근데 어떤 화가가 얘를 보면서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얘는 보편자야. 한 단계 복제됐지.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복제된 거잖아. 그러니까 한 단계, 2단계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술은 뭐야? 열등한 것인 거야. 이해돼요? 플라톤에게 있어서. 왜냐면 플라톤에게 있어서 최고는 어디이기 때문에? 이데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단계 떨어져 있는 열등한 것이며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거야. 형상에서 그림자로 만들어진 게 얘야. 그러니까 한번 허구가 됐어. 근데 얘를 보고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얘를 보고 또 한 번 더 복제했으니까 허구인 거야. 이데아의 형상을 모방하여 생겨난 것이 현상인데 예술은 현상을 다시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렇죠? 자, 플라톤은 시가 회화와 다르다고 보았답니다. 회화는 그림이잖아. 그러면 다르다고 보았다는 건 회화는 아까 뭐라고 했어? 좋은 거, 열등한 거. 열등한 거. 플라톤에게 있어서 그림은 열등한 거야. 시는 얘랑 다르다며. 그러면 좀 덜 열등한가 보네. 맞죠? 고대 그리스에서 음유시인은 허구의 허구인 서사시나 비극을 창작하고, 자, 그러니까 서사시나 비극을 창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사시나 비극은요, 좀만 이제 그 배경 지식을 더하자면 그냥 우리가 지금 시대로 얘기하는 연극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연극. 고대 그리스 때부터 연극은 계속 했었죠. 그래서 연극의 기원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500년이 넘죠. 그래서 그때 그리스 시대에 했던 연극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드라마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서사시나 비극, 연극을 창작하고 이를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격에 어울리는 말투, 몸짓 같은 감각 가능한 현상으로 뭐 하는 거야? 주어가 뭔데? 찾아봐. 연기하는 게 누가 연기하는 거야? 문장 찾아봐. 문장에서 연기하는 거 주어가 뭐야? 누가 연기해요? 유빈아 뭐야? 주어가 뭐야? 뭐라고요? 문장이 되게 길어요. 주어가 연기하는 것의 주어는 음유시인입니다. 음유시인이 창작하고 성격에 어울리는 말투, 몸짓 같은 감각 가능한 현상으로 연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얘 조금 우리가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 지금 시대로 따지면 연극에서 연기하는 연기자지. 연기자인과 동시에 뭐야? 서사시나 비극을 창작하는 창작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음유시인은 연기자나 창작자 정도로 보면 되겠죠. 왜? 이 연극이라고 내가 팁 줬잖아. 음유시인은 연극을 창작하고 연기함으로써 창작자랑 연기자네. 맞죠? 자, 연기함으로써 다시 허구를 만들어낸답니다. 이 과정에서 음유시인의 연기는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대요.
이는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해서 감각으로 파악될 수 없는 내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연기는요, 감각 가능한 것을 한 특성으로 뭘 나타내는 거야? 내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을 여기서는 연기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우리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다. 생각해봐. 캐릭터가 분노에 차 있어. 아니다. 캐릭터가 너무 슬퍼. 그럼 배우가 뭐 할까요? 무슨 연기하겠어 배우가? 너무 슬퍼. 무슨 연기할까? 눈물 연기하겠지. 눈물이 또르르 흘러.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걸 우리 눈에 보여. 감각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가능이야. 근데 그 눈물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감정은 뭐야? 슬픔이야. 슬픔 눈으로 보는 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 슬픔은 내적 특성이겠죠. 또르르 흐르는 눈물은 뭐야? 감각 가능한 특성을 모방하는 거겠지. 맞죠? 자, 플라톤은 음유 시인이 용기나 절제 같은 덕성을 갖춘 인간이,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 예시라고 한다. 그쵸? 덕성은 덕성인데 어떤 덕성? 용기나 절제 같은 덕성을 갖춘 인간이 아닌 저급한 인간의 면모를 모방할 수밖에 없답니다. 자, 그러면 뭘 연기할 수 없어? 연기할 때 덕을 갖추고 있는 인간을 연기할 수 없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가령 화를 잘 내는 인물은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안색이 붉어지는 등 다양한 감각 가능한 현상을 모방할 수 있답니다. 쉽게 표현할 수 있대요. 화가 많은 사람은. 그러면 이 화를 잘 내는 인물이 바로 어떤 사람인 거야? 저급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용기나 절제력이 있는 인물을 뭐라고 얘기할 거야? 두 글자로. 덕성을 갖춘 인물, 덕성. 이 되겠지. 자, 용기나 절제력이 있는 인물에게 수반되는 감각 가능한 현상은 표현하기 되게 어렵단 말이야.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낼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근데 덕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나 용기 있어. 뭔가 용기 있는 모습, 절제력이 강한 모습, 아주 마음이 넓은 모습, 이런 것들은 감각 가능한 형태로 드러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라톤은 음유 시인의 연기를 보는 관객들이 이성이 아닌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비이성적인 것들에 지배되어서, 자, 음유 시인의 연기를 보는 관객들은요,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비이성적인 것들에 지배되어서 뭐 된다? 타락한다고요.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 전부 타락한 사람들이야. 맞죠? 플라톤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플라톤의 관점입니다. 굉장히 고집불통 같은 철학의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실제로 고집불통입니다. 뭔가 이렇게 본인이 펼쳤던 학문을 보면은 이 사람의 성격이 좀 보이죠. 자, 다음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답니다. 자, 그럼 벌써 지금 무엇과 무엇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위에는 뭐였어요? 플라톤이었다, 그렇죠? 차이야. 뭔 차이? 아리스토텔레스. 와의 차이가 드러나요. 이데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답니다. 예컨대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늙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봐봐, 플라톤은 이데아계가 존재한다고 믿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그런데 이데아라는 세계 자체를 누가 만들어냈어? 플라톤이 만들어냈어. 왜? 만들어낸 거야. 왜냐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데아를. 맞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보다 후대 사람이라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 에이, 이데아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없는데요, 얘기하는 거야. 안 보인다고요.
심지어 왜 안 보인다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늙는단 말이야. 모습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잖아. 그럼 혹시 이데아도 모습이 바뀌나? 그럼 걔는 본질이 아닌데? 맞죠? 이데아의 복제품이라면서요. 그러면 이데아가 혹시 내가 수십억 명 있나? 3월 28일에 나, 3월 29일에 나, 4월 1일에 나, 다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맞죠? 자,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늙는데 만약 이데아계의 변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형상과 성인의 형상을 바탕으로 각각 현상계의 어린아이와 성인이 생겨났다면 현상계에서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건 변해가는 과정이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이데아에 어린아이 내 모습, 어른 내 모습 있어. 그럼 그 중간은요?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성장하는,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세상에 이데아계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형상이 아까 형상이라는 말 앞에도 나왔네. 맞죠? 항상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진료에 내재한다고 보고 이를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했답니다. 자, 여기서 힌트. 진료라고 할 때 질이 무슨 뭐 어떤 단어에 있는 질일까요? 뭘까요? 물질 할 때 질입니다. 물질 혹시 감각 가능 불가능? 감각 가능 불가능? 가능. 맞죠? 다 물질이잖아. 물질 감각 가능 불가능? 가능. 공기 감각 가능 불가능? 가능. 내가 방귀 낀 거야. 냄새 나 안 나? 나잖아. 공기도 감각 가능. 맞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감각 가능한 형태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진료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감각 가능한 어떤 이제 요소를 진료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봐봐. 형상이 진료에 내재한다. 이 책상에 이렇게 만져지는 특성들 있죠. 얘는 전부 진료입니다. 이 정도의 단단함, 이 정도의 통통통통 소리, 이 정도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전부 진료란 말이야. 그러면 이 책상의 형상은 어디에 있다고? 이 진료 안에 있다고요. 여기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속성으로. 이해돼요? 자, 플라톤의 형상이 어디 있다고 했어? 현실 저 너머의 이데아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형상이 어디 있다고? 그 안에 있다고. 이 속성이 있다고. 이해되죠? 자, 그러면 뭘 설명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야? 변해가는 모습이 설명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15살인가요? 15살에 나 지금 형상 어디에 있어?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으로 여러분들 속에 있어. 내일의 너 어디에 있어요? 그 속에 있어. 변해가는 과정을 매번 이 나의 이 겉모습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변해가는 모습을 설명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으로. 알겠어요? 자, 그래서 가능태란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 힘이랍니다. 자, 가능태는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 힘이래요. 진료를 의미한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3개가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 가능태. 가능적 힘. 같은 말, 진료.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료는 어떠한 형상을 실현시키는 힘을 내재하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 반박할 수 없겠죠? 맞죠? 자, 가능적 힘이라고. 가능태는 가능적 힘이잖아. 진료라네. 그럼 얘네 둘도 똑같다는 말이잖아.
얘랑 얘가 똑같고 얘랑 얘가 똑같으면 얘네 둘도 똑같다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 힘이 바로 뭐다? 진료라는 거야. 다음, 현실태는 가능태의 형상이 실현되니 실현이 안 되면 안 돼. 어떤 상태입니다. 자, 예시. 이거 진짜 유명한 예시야, 여러분들. 도토리가 있어요. 도토리를 땅에 심어. 그럼 걔가 뭐가 되는데? 떡갈나무가 될 거거든. 떡갈나무가 막 자랄 거야. 근데 그러면 도토리의 모양은 요만하단 말이야. 맞죠? 이 요만한 도토리 안에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 커다란 떡갈나무가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 나중에 떡갈나무가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도토리는 떡갈나무가 되기 위한 가능태인 거야. 도토리에 내재되어 있는 힘이 바로 뭐야? 내재되어 있는 이 가능태가 떡갈나무의 모습이야. 떡갈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인 거야. 그게 도토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야. 도토리를 심어. 나중에 떡갈나무가 어른 떡갈나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완성이 되겠지. 그 완성이 됐다는 거 뭐가 실현됐다? 형상. 내재되어 있던 형상이 실현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된 상태가 바로 뭐다? 현실태입니다. 문제를 풀 때 된 상태가 중요하긴 해요. 된 상태. 이처럼 생성 변화하는 모든 것은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생성 변화하는 모든 것은 뭘 가진다? 목적을 가져요. 그래서 이걸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비판했던 게 데카르트의 철학이고요. 자, 목적을 향해서 움직임으로 가능태에 있는 것은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자, 가능태 안에 있는 것은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 현실태를 향해서 나아간답니다. 이 이행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운동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하루 지금 늙어간다고 하면 좀 그런가? 여러분들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성장하면서 키도 클 거고, 그 다음에 여드름도 뭐 하나씩 더 생겨날 거고요. 그게 없어지기도 할 거고요. 좀 더 나이 먹으면 얼굴에 주름살도 좀 생길 거고요. 얼굴이 좀 처지기도 할 거고요.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맞죠? 그러면 그게 지금 계속 뭐를 향해 나아가는 거야? 최종 진화 형태, 완전 현실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야. 이 과정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 운동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응애응애 하면서 태어났을 거 아니야. 이 응애응애 하면서 태어났던 그 조그마한 모습에는 사실 뭐가 내재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최종으로 늙었을 때의 모습이 내재되어 있다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뭐 하고 있다고? 늙어가고 있다고요. 노화되고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운동이라고 한다고요. 자, 즉 운동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내재 안에 있는 거야. 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예술의 목적은 개개의 사물에 내재하고 있는 보편자. 자, 개개의 사물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보편자는 뭐랑 똑같은 말? 형상이랑 똑같은 말. 뒤에 나와 있구나. 예술의 목적은요, 다 각자 여러분들 내부 안에 어떤 형상들이 막 있는 거야. 내 지금 안에 있는 형상 보여줄까? 내 형상 그린 겁니다. 예술인 거야. 이해돼요? 이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거지. 그 형상을 난 여기다 그린 거야. 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예술의 목적은 개개의 사물에 내재하고 있는 형상을 표현해내는 것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이런 점에서 그는 시가 역사보다 우월하다고 봅니다. 역사는 왜 우월하지 않느냐? 개별적 사건들의 기록일 뿐이거든요. 역사는.
그러면 뭔가 꾸며진 게 없어. 누군가의 내면에서 나온 게 아닌 거야. 역사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니까. 예술은 뭐야? 세상의 어떤 모양. 내가 방금 그랬잖아. 세상의 어떤 모양. 맞죠? 그 나의 내면에 있는 게 뭐야? 현실로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시가 역사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봐봐. 이 얘기하는 이유 뭘까요? 플라톤은 역사를 더 우월하게 보겠지. 시는 뭐라고 봤어?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라네. 여기서 말하는 시는 연극이라고 봤거든. 이해돼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반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는 뭘 표현한 거다? 보편자를 표현한 거거든. 자, 그 다음 문단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예술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다?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이거 5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기억나는 사람 손. 에이, 설마 5글자로 5글자 맞네. 쾌감을 느껴. 막 비극적인 상황을 보면서 막 하다가 갈등의 절정에 닿았다가 팍! 눈물이 팡! 어떡해. 너 자꾸 나보고 웃기만 하지 마. 대답을 하세요, 연재야. 생각은 나. 생각은 나는데 어떤 자음이 있었죠? 혜림아? 어떤 자음이 있었죠? 유빈아? 혹시 지난주에 나 혼자만 떠들었니? 나 너무 외로울 것 같은데. 뭐였어요? 카타르시스였죠. 카타르시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답니다. 특히 비극시, 우리 나왔다.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자, 비극시는 파멸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 한계를 다루기 때문에 시를 창작하면, 여기서 시는 연극이야. 시를 창작하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알맹 쾌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극시는 인간의 근본적 한계를 다루기 때문에. 이거 왜 근본적 한계였는지 기억납니까? 이 비극시에서 우리가 저기 연민을 느끼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었어요? 뭘 지고 있는 대상? 하마르티아를 지고 있는 대상.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결함 때문에 생기는 비극이었잖아. 맞죠? 그걸 보면서 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비극을 겪을 때 저 비극을 겪는 게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낀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알맹 쾌감. 저런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음 비극시 속 이야기는 음유 시인이 경험 세계의 개별자들 속에서 보편자를 인식해내요. 자, 경험 세계는 개별자들이야. 우리 다 개별이잖아. 다 다르거든. 살면서 했던 경험들이 다 달라. 맞죠? 자, 그 안에서 유사한 걸 찾는 거야. 내가 비극시를 지었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가지고 자전거 타다가 꽈당하는 넘어지는 이 비극을 만들었어. 생각해봐. 우리는 다 똑같은 자전거를 탔으니까 다른 자전거를 탔을까? 다른 자전거를 타봤겠지. 기종도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니야. 맞죠? 경험은 다 달라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본 경험은 자전거를 타본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뭔데? 보편자. 이해돼요? 자, 그래서 보편자를 인식해내요. 그것을 다시 허구의 개별자로. 허구의 개별자는 누가 하는 거야? 연기자가 하는 거죠. 표현은 연기겠죠, 그러면. 결과물 이것입니다. 또한 관객은 음유시인의 연기를 통해서 알맹 쾌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다른 종류의 쾌감도 경험할 수 있다. 관객은 고통받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 대한 연민과 함께, 이거 지난주에 있었다 그쵸? 불쌍함과 함께 자신도 유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이 고조됐다가 해소되면서 얻게 되는 쾌감, 즉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요 정도까지 하면 그래도 충분히 좀 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얘기를 좀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준 이유는 뭐냐면 뒤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21번부터 25번까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풀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지금 저 시계로 8시 7분 정도 되면은 저 시계로 8시 7분 정도 되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시 다음 시간에 문제 풀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시작.